안녕하세요, 바람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르노 삼성 요즘 핫한 차 중에 QM, 그러니까 XM3죠. 그 차를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승한 차량은 요번에 새로 나온 엔진이죠. 1.3리터 터보 차량으로 DCT 조합된 터보 차량을 타봤습니다. 그래고 타본 느낌은 같은 뭐 르노 삼성 차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계 조작이나 뭐 특히 뭐 S링크 같은 이 이지링크도 그렇고 특별하게 이게 조작에 뭐 불편함은 없게 느껴졌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했던 부분인데 이지링크 부분은 실질적으로 S링크보다 이게 아주 크기가 뭐 8.7인치에서 9.3인치로 바뀌어서 그런지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크거나 이게 좀 빠릿빠릿하다라는 느낌은 좀 솔직히 못 받았고요. 오히려 좀 기대했던 요 LCD 계기판, 요번에 SM6에도 이게 적용이 되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리고 뭐 QM6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아마 이 풀 LED, 그러니까 LCD 계기판이죠. LCD 계기판이 적용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이제 QM6에 조금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실제 조금 더 운행을 해보면 이것도 뭐 적응의 영역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조금 이상적이었던 부분은 요 중앙에 이 이지링크의 지도 화면이 중앙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익숙해졌었고요. 뭐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중앙에 이제 속도랑 RPM 게이지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조금 역동적으로 좀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XM3라고 하면은 이 공조기 버튼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으로 저는 오토만 놓고 쓰다 보니까 그 오토 에어컨을 오토로만 놓고 온도 조절 정도만 쓰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게 아주 편하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긴 시간 시승을 해본 건 아니라서 뭐 어드밴스,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뭐 이렇게 시연을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또 첫째 제가 이런 자동차를 잘 안 믿는 성격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도 크루즈 컨트롤도 잘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왠지 오히려 크루즈 컨트롤 쓰면 이제 말이 편해져야 되는데 브레이크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쓴다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제 두 손하고 두 눈을 믿는 게 두 손 두 발 두 눈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운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도 실제로 뭐 구경이나 이런 부분 크기는 특별하게 뭐 이전에 QM6나 뭐 이런 부분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뭐 그렇게 이질감은 안 느껴졌습니다. 좀 디자인은 조금 더 세련돼졌더라고요. 뭐 오히려 좀 요런 핸들이라든가 요런 이지링크라든가 이런 버튼류 이런 거를 이제 공용으로 써서 그런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대시보드 상단에 이런 요 부분은 우레탄 처리가 QM6보다 오히려 좀 약간 좀 저렴한 부분으로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들어가는 부분이 느낌이 조금 플라스틱 질감이 좀 넘나서 좀 산티가 좀 나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었고요. 뭐 조금 부러운 점이다라고 하면 요 오토 윈도우였습니다. 전 4좌석 다 오토 윈도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저는 현재 오토 윈도우를 위해서 에볼루션을 설치를 해놔서 뭐 사용상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애프터마켓용 제품인데 요거는 순정 제품이라서 요 부분 모듈이 이제 QM6와 이제 호환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왔으면은 한번 바꿔볼 만 하겠는데 이게 이제 르노 쪽 이제 모든 자동차의 이제 윈도우 이 버튼 모듈 자체가 이런 형태로 바뀐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QM6를 몰면서 1.3 터보를 몰았는데요. 차가 진짜 잘 나가긴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뭐 QM 그 XM3 1.3리터 터보긴 하지만 QM6 뭐 제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2.0 디젤과 비교해서는 나중에 처음에 이 차가 좀 잘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승 끝나고 와서 제 차를 이제 몰고 몰아보니까 역시 리터의 한계는 조금 다르구나. 넘지 못하는 벽이 있구나. 아무리 차가 가볍고 하더라도 이게 좀 반응성은 좋은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꼭 이렇게 힘으로 딱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은 물론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QM6 그러니까 XM3 리뷰 영상들을 보면은 뭐 DCT 기아의 조합 때문에 처음 출발 시 차가 울컥거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게 시즌 초기에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울컥울컥 거리더라고. 처음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DCT 조합적인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 QM XM3에 보면은 새로 추가된 게 오토홀드가 추가가 돼 있거든요. 오토홀드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오토홀드를 풀고 자동차가 진행을 하면서 오토홀드가 떨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그 사이드죠. 전자 사이드가 풀러지는 시점에서 차가 약간 앞으로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토홀드를 풀고 그리고 뭐 주행을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섰다 가다 주행하다 섰다가 다시 뭐 출발을 할 때 그렇게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요 부분은 나중에 XM3 그 향후 개선 자동차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원래 이 XM3 관련돼서 조금 더 좀 길게 뭐 시승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찍으려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존에 저보다 더 자동차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시승 영상도 많고 해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통 보시면은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고 가장 먼저 손에 쥐시는 게 이런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네. 이 자동차 매뉴얼을 의외로 오너들이 잘 안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뭐 아무래도 이렇게 두껍고 뭐 한 300페이지에서 한 400페이지 되는 그런 내용이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안 읽고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이 자동차 매뉴얼만큼 바이블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차의 특성에 맞춰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자동차의 뭐 기타 여러 사항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많이 못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두꺼운 책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는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 힘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종이 매뉴얼은 거의 안 읽고요. 대부분 PDF 파일로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량 관리 가이드 부분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 이 가이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저는 자동차 매뉴얼을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데 다운로드 받아서 좀 틈틈이 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는 처음에 차량 초기 구매 시에는 그렇게 이용을 했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PDF 파일로 다 해서 기존 매뉴얼 분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차량 설명서도 뭐 요약본, 뭐 전체 사용 설명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추가된 이지 커넥트, 뭐 이지 링크라고 하죠. 9.3인치 내비게이션에 대한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의 개략적인 내용 그리고 뭐 XM3에 포함되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뭐 차종에 따라서 이건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오디오 시스템 이런 부분 다 하나하나 다 다운로드 받아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XM3 매뉴얼을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쭉 항목을 미리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조금 간략하게,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간략하게 조금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중요하고 좀 약간 좀 중심되는 내용만 뭐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 가이드에서 이쪽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시면 차량 여기서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 바람돌이는 항상 그 순정 DIY를 하더라도 순정 스타일 DIY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갖고 부품도 웬만하면은 순정 제품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도 그런 DIY 문화를 좀 고려해서인지 비규격품을 사용하시면 고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폐사에는 비규격품이 교환이나 장착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애프터마켓 제품들을 잘못 이용했을 경우에는 뭐 자기는 이제 보증해서 좀 편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실내 환기 구입 후 1년 이내는 신차 실내에는 두통 등을 유발하는 뭐 유기화합물들이 발생돼서 탑승 전후에 윈도우를 열고 충분히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오토 에어컨은 24도 이상에서 최초 엔진 시동 시 냉난방 효율에 내기순환을 기본으로 작동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기 그 공기만 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윈도우를 그 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은 예전 매뉴얼에는 없었는데 이제 뭐 레몬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작 결함 안내에서 만약 차량 이용 시 제작 결함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불만 접수 창구에 대한 안내하고 차량 내부에 EDR이라고 하죠. 그 뭐 급발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데이터를 의무화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사항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쭉 이제 보시다 보면 뭐 키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배터리, 아무래도 요즘 키에도 이오나이저라고 그래서 그런 스마트 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키에도 이오나이저라고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은 대략 한 2년 정도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배터리 1회는 그냥 무상으로 교환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걸 통해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엑사스 존 해갖고 이게 모든 차량이 비슷해요. 제 차 QM6도 이런 부분으로 지금 엑사스 존이 되는데, 트렁크 부분하고 이렇게 양옆 오히려 본네트 쪽에 가면은 말 그대로 키가 인식이 안 되는, 그래갖고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테나가 요 중간쯤에 하나 있고 요 트렁크 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시동이 된다라고 하고요. 엔진 시동이 꺼진 후 스마트 기어 엑서스 존에 15분 이상 있을 경우 엑서스 존을 벗어나도 오토 클로징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엔진 시동을 끄고 나서 왜 이거 문이 안 잠겨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여기서 뭐 15분 이상 엑서스 존에 15분 이상 있게 되면 오토 클로징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문을 열어놓고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키 주의사항 중에 8일간 사용하지 않으면 핸즈프리 잠금 해제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XM3부터 QM6는 도어가 열리진 않았거든요. 웰컴 기능만 있었는데 이 XM3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키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도어까지 바로 개방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러시아 포럼 보면은 이 전체 문이 다 열리게 되다 보면은 뭐 하이잭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DD4에 보면은 하이잭해서 운전석만 도어가 열리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코딩, 그러니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러시아 포럼에서 그러니까 아르카나죠. 동일 차종인데 아르카나의 그런 그 기능 활성화 부분이 공유가 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건 해저드 기능이라고 그래서 이건 XM3 그러니까 QM6에서도 이건 그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요 점등 라이팅 버튼을 4초,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외부 램프가 작동하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울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갖고 요거 기능 같은 경우는 그 해저드라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여성이 혼자 운전을 하고 있다가 무슨 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뭐 이 조명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 문제를 주변 사람들을 다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키의 배터리 수명도 약 2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적이 없는데, 이 스마트 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뭐 제 뭐 블로그라든가 거기에도 많이 문의가 오긴 하는데, 스마트 키가 인식이 안 된다, 뭐 배터리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무전기, 비디오 게임기, 타 차량의 스마트 카드 등 이런 것과 같이 이거를 겹쳐두거나 하게 되면 인식이 안 되고 배터리가 없는 거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경찰서, 관공서, 방송국, 군부대, 그러니까 이런 주파수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스마트 키가 완전 무결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 스마트 키 안쪽에 요 커버를 열고 보면 이 안에 비상키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안내 방법입니다. 그래갖고 최소한 XM3를 출고를 했으면 뭐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려하는 그런 부분으로서도 봤을 때도 그 말 그대로 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비상키를 3번 홈에 넣어서 커버를 제거하고 키를 밑에서 위로 꼽아서 문을 열 수 있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차속 감응 자동 잠금. 그래서 이거는 그 퀘6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갖고 요 도어 잠금 버튼을 2초 이상 쭉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차가 움직일 때 자동으로 잠그는, 뭐 해제는 반대로도 그냥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요건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자동차를 타시면서 많이 간과를 하시는 이 헤드레스트를 할 때 뭐 이걸 너무 낮추거나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그 목바지라고 그러죠. 좀 운전 중에 좀 편하게 하시려고 목바지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헤드레스트는 항상 요 머리 끝까지 이렇게 일치하게 하셔야지만 실제 사고 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겨서 그리고 그 시트 등받이를 뒤로 심하게 기울이면 안전벨트 효과가 감소됩니다. 좀 편하게 특히 이게 동승석에서 이게 많이 하긴 하는데, 운행 중에 동승석을 너무 눕혀가지고 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벨트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사람이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안전 사항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XM3에서 뒷좌석 열선 시트가 XM 그 QM6 같은 경우는 요 팔걸이 뒷좌석 팔걸이 쪽에 이 열선 시트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XM3에서는 그걸 좀 개선해서 요게 그 중앙 콘솔 요 송풍구 밑에 이렇게 표시를 그 버튼이 이동이 됐더라고요. 그래고 요거는 조금씩 많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고 많이들 이제 안전벨트 경고등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그 블로그라든가 말 그대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놨는데, 동중석에 이런 가방이라든가 좀 무거운 물체를 놓게 되면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사람만한 크기나 무게가 되지 않더라도 딱 그 센서에 어떻게 딱 얹어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 그대로 이런 안전장치, 이런 말 그대로 에어백이라든가 이런 거는
엔간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안내 보시고요. 또 하나가 요 조수석 대시보드 쪽에다가 무슨 이렇게 장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놓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위치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딱 여기에 뭐 방향제라든가 무슨 이런 피규어 같은 거 올려놓기 딱 좋은 데죠. 이런 거는 매뉴얼상에서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이건 터지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에어백이 어디서 터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매뉴얼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을 미리 하시고, 여기는 되도록이면 그런 그 방향제라든가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자동차에 그런 방향제라든가 피규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놓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여기 S링크 위쪽에는 조그만 거 하나, 그냥 귀여운 거 같은 거 하나 올려놓긴 했는데, 특히 여기 조수석 대시보드 위쪽 여기는 꼭 좀 주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그 스티어링 휠 또는 에어백 장착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왜 표시를 했냐면, 많이들 그 르노룩이라고 하죠. 르노룩으로 바꾸면서 뭐 태풍룩에서 르노룩으로 바꾸시면서 스티어링 휠 쪽에 에어백 그 커버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좀 만약 그걸 통해 갖고 뭐 에어백이 터져서 뭐 다 터지는데, 잘 터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터지면서 뭐 그 배지, 뭐 로장주 배지라든가 이게 얼굴에 맞아갖고 좀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건 순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 그냥 태풍 그러니까 태풍 로고가 만약 맞게 된다라고 해서 만약 다치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한테 뭔가 이거 너네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로장주에 맞아서 말 그대로 얼굴에 상처, 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만에 하나 모르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되도록이면은 르노룩 하시더라도 이런 스티어링이나 에어백 장착부는 되도록이면 안 건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승석에는 어린이용 보조 시트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이걸 안 하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금 현대기아라든가 뭐 르노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우리나라에 그서 만드는 자동 그 차량만 대부분이 어드밴스 에어백이라고 해서 조수석을 그런 뭐 유아 시트를 동수석에 그 달았을 때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게 매뉴얼상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네요. 그리고 뭐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직접 하고 30도 뭐 각도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작동이 되고,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말 그대로 50km 이하의 속도로 충돌했을 때, 미칸으로 들어갔을 때, 구분 레일에 뭐 가드레일에 충돌했을 때, 구르거나 전복했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뭔가 에어백이 잘못 터지거나 아니면은 안 터졌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해봤습니다. 역방향 어린이용 보조 시트, 뭐 안전사항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안전사항 부분 되도록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시다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적으로 이제 그 대시보드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조작 버튼 12번, 16번, 24번 뭐 핸들 뭐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래갖고 최소한 요거 위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12번 버튼은 여기 있는 버튼은 뭐 히터, 뭐 멀티센스, 비상등, 중앙도어 잠그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16번에는 오토홀드와 말 그대로 전자식 브레이크, 그리고 24번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 헤드램프 높이 조절, 뭐 차선 이탈, 뭐 이런 주행 안전 보조 이런 형태의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냉각수 부분이에요. 냉각수 온도계가 어디 있는지, 이게 보통 한 중간쯤 있게 되는데, 이게 하이를 높이 치게 되면은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약간 저가형 모델 같은데 요거는 위치가 반대더라고요. 그 LED 계기판은 이쪽에 냉각수 온도계인데 요 아날로그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그게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차량 운행에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운행을 하면서 계기판 경고등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 타이어 모양. 요 TPW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 표시등, 말 그대로 펑크가 났다, 공기압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전에 그 냉각수 온도 경고등, 여기 노란색이나 뭐 주황색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표시가 돼요. 보통 이게 표시가 되면 같이 표시가 되는 게 어디였지? 서비스 경고등, 요거랑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눈에 확 띄니까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거실 때 요 표시등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브레이크 페달 경고등인데, 시동을 켜실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시동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오토매틱은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야지만 그 시동이 켜지는 부분, 그런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DDT 폴로도 요거 삭제도 가능하긴 해요. 브레이크 페달 없이도 시동을 걸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쭉 나머지는 뭐 이렇게 계략적인 내용이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것만 뭐 보여드리면, 구간거리의 초기화, 말 그대로 적산거리가 있고 구간거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말 그대로 내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는데 한 언제쯤 요거를 다시 또 쓸 거냐, 그런 부분을 가늠할 때 구간거리계를 좀 쓰잖아요. 그래갖고 한 1년의 주행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쓸 때 OK 버튼을 초기화될 때까지 구간거리계의 그 책 모양을 이렇게 책에 겹쳐져 있는 부분을 눌러서 바꾼 후에 구간거리계를 OK 버튼을 계속 길게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된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점검 실점, 요게 그 르노 삼성 자동차 경우는 3만에 12개월 이런 또는 뭐 1,500km에 1개월 이하 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 표시 이 점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경고등이 1,500km 또는 1개월 이하였을 때부터 이게 표시가 됩니다. 보통 요 같은 경우는 엔진 센터라든가 서비스 센터를 가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를 해주는데요. 뭐 요즘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고 뭐 카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초기화하려면 OK 버튼을 서비스 점검 시점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10초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리셋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동식 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한 3년을 운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전동 접이식 미러가 잘 운행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말도 그 자가 세차, 셀프 세차를 하면서 그걸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역으로 밀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기다 고압수를 쓰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매뉴얼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따라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이패스 카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적은 없어요. 지금 이게 전체가 359페이지인데 지금 96페이지까지밖에 못 왔네요. 이게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뭐 길어도 뭐한 3, 4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정도만 한번 보시면 주요 사항만 좀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요 부분은 뭐 XM3를 모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외기 온도 표시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예전에 카페 활동할 때도 그랬고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온도 표시가 껌뻑껌뻑 거린다고. 근데 이거는 르노 삼성 자동차가 대부분 다 마이너스 3도씨에서 플러스 3도씨 사이일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 표시가 점등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노면이 결빙되어 있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XM3는 뭔데 QM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외부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그 계기판에도 표시가 돼요. 그 뭐 말 그대로 도로가 얼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라고 그런 안내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그 운전 자세에 따라서 그 시트 조절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핸들 이 휠 높이라든가 뭐 깊이라든가 이거는 잘 조절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좀 고가형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으로 돼 있는데 뭐 QM6도 마찬가지고 XM3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이런 그 버튼을 내려주시면 이게 조절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돼요. 위아래 폭도 꽤 넓고요. 앞으로 집어넣었다 뽑았다 이것도 꽤 깊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 잘 조절해 주시면 운전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면 요거 조절해 주시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키가 진짜 뭐 한 2m 넘고 아니면 키가 아예 뭐 1m 50 정도도 안 되고 한다 하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적당한 키에서 다 이게 체형 조절에 맞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요건 좀 조절 그 시트 조절과 함께 요 그 스티어링 휠도 같이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부분이 여기 표시된 거는 그 QM6 같은 경우는 여기 손잡이 부분만 되거든요. 근데 XM3는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요거 딱 눌러 놓으면 한 30분 동안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졌다가 자동으로 꺼져서 겨울에는 요 버튼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잘 유용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XM3 요거 만약 요 위에 아래 여기까지 된다라고 하면 요건 좀 부럽네요. 그리고 원터치 트리플 방향지 시등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르노 삼성 자동차에는 다 있는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XM3에도 이게 적용이 돼 있는데 그 잠깐 이렇게 자기가 옮기고자 할 때 그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 방향지 시등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그 꺾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짝 툭 쳐주면은 세 번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래갖고 요 같은 경우는 DDT4 상에서 그 QM6는 안 되는데 그 XM3 같은 경우는 이 횟수를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DDT4를 조금 이용하실 줄 알면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세 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 5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그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하면서 항상 그 숙지해야 될 부분이 비상등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 딱 중앙에 딱 표시되어 있죠. 크기가 제가 운행할 때 보니까 아주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위치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물론 XM3도 조금 이제 한 3년 좀 운행하니까 뭐 버튼 위치가 크기가 작고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이렇게 운행하는데 그렇게 그 크기가 부족함은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갖고 보시면 급격히 감속한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 브레이크도 이 비상등이 전멸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표시되어 있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 라이팅 기능인데요. 저는 뭐 일명 스텔스 자동차라고 그러죠. 이 오토 라이팅이 대부분 차들이 다 되는데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걸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뭐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토 라이팅으로 해놓으시면 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고 뭐 지하주차장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알아서 이쪽 라이팅이 있는 부분에 오토 라이팅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토매틱 하이빔 이게 아마 얘도 그 드라이빙 팩하고 아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드라이빙 팩에 포함된 그 카메라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하이빔을 켰을 때 말 그대로 전방에 자동차가 있거나 상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오거나 하게 되면 하이빔을 자동으로 꺼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갖고 뭐 서울 시내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게 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방 외곽 나갔을 때
그 가로등 없는 그런 데 갔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갖고 오토로 놓은 상황에서 레버를 앞쪽으로 밀면 오토매틱 하이빔 요 표시가 그 표시가 A자가 표시되는 하이빔이 표시되면서요 자동으로 꺼졌다 켰다 합니다. 그래갖고 요 같은 건 제가 영상으로도 하나 제작해갖고 아마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거의 유용성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또 하나가 헤드룸프 에스코트 기능인데 이건 여성 운전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두운데 갔을 때 시동을 끄고 끄면 바로 헤드라이트가 꺼지지 않거든요. 이랬을 때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는 횟수에 따라서 30초씩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2분 동안 하고 나서 문이 잠긴 후에도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는 그런 에스코트 기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전방 안개등이 이건 QM6도 마찬가지예요. XM3도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전방 안개등이 코너링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 출고를 하시고 핸들을 살짝 틀어놓은 상황에서 안개등이 한쪽만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오히려 코너링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서울 도심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발휘하는데 뭐 캠핑을 가거나 이런 가로등이 없는 시골 도로를 이렇게 쭉 갈 때 핸들을 트는 방향 쪽으로 안개등이 켜지면 그쪽이 확실히 밝아집니다. 그래갖고 운전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헤드램프 빔 조절 그 예전에 그 QM6 제 차량 같은 경우 오토 레벨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가 이게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레벨링 없이 이렇게 그 LED 헤드램프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다이얼을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거를 좀 모르시고 무조건 높게만 그 앞이 너무 안 보여 라고 하면 전방 운전자의 뭐 눈뽕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매너 운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거는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진짜 앞이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은 전면 썬팅을 과감하게 삭제해보세요. 진짜 엄청 밝아집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증합니다. 어떤 뭐 할로겐 등이 됐든 어떤 그뭐 LED가 아니라 할로겐 등이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전방 썬팅 많이 하시잖아요. 전방 썬팅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밝습니다. 요즘 차들은 다 웬만큼은 다 밝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도 처음에 이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주행시는 그 오토 와이퍼를 조절을 해놓고 이 속도를 움직여 놨을 때 속도 조절을 해놨을 때 주행시는 그 조절된 속도로 가다가 정차 시에는 원래 그냥 기본 속도로 됩니다 라는 그런 부분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그 와이퍼 교체할 때 쓰시는 건데요. QM6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 모델로 나왔다가 후기에 이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해서 이거 없이도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할 수 있게 바꿔놨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외국향 BMW, 벤츠 같은 경우 다 이 형태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블레이드 청소라든가 블레이드 들어 올리기 할 때 이걸 안 하고 올리게 되면 앞에 그 본네트가 와이퍼 블레이드에 긁히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시동 ON이나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레버원을 A 방향으로 2번 들어 올리고 면 와이퍼가 앞유리로 일자로 딱 씁니다. 그래갖고 딱 멈추거든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할 때는 A 레버를 A 방향으로 한 번만 딱 올리면 원래대로 딱 이렇게 복귀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신차를 구매하시면 길들이기 기간이 언제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그 XM3 같은 경우는 1000km 동안은 3000에서 3500 rpm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차의 이제 특성인 거고요. 차종마다 이건 다르니까 요 차량 매뉴얼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의 차량 성능은 3000km 주행 이후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적어놓고 다음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거 아까 전에 그 표시등 있죠? 그거 이렇게 발 모양 그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동이 켜지는 점 그런 부분하고 XM3 보니까 여기다 딱 키 놓는 자리가 딱 마련돼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다 키는 안 놓고 그냥 주머니에 든 상황에서 여기는 뭐 동전 같은 거 많이 올려놓으실 것 같은 그런 공간이긴 한데 이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QM6 같은 경우는 그 버튼 그 스마트 키에 만약 배터리가 다 되면은 버튼에다가 그 키를 이렇게 키를 통해서 버튼을 누르는 그런 방식인데 XM3는 약간 독특하게 이 공간에다가 카드존이라는 이 공간에다가 키를 올려놓고 시동 버튼을 누르시면지 된다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뭐 비상시에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그때 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가 없을 때는 이 버튼식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눌러가지고는 뭐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도 안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버튼을 2초 이상 쭉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시동이 꺼지고요. 그리고 한 10분 동안은 키가 없어도 라디오라든가 요거 계속 작동된다 라는 그런 안내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솔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XM3 같은 경우 오토스탑이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게 그 터보 차량이 돼서 그 1.3 터보 차량이 있었던 건지 모르는데 이것도 오토스탑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오토스탑이 조건 자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거나 그 말 그대로 운전석에서 엉덩이가 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으면 오토스탑이 비활성화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동이 아예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스탑 버튼을 통해 그걸 아예 좀 번거로우시다라고 하면 꺼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전자식 브레이크는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D드라이브 해놓고 그냥 악셀 밟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주행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자식 브레이크를 그 꺼야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럴 때는 변속 레버를 피해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레버를 놓으면 레버를 끈 상황에서 그 시동을 끄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P단에 그냥 자동으로 걸려서 P단으로만 주차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브레이크가 조금 일반 그 레버식 브레이크보다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립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자식 브레이크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서 이런 부분 조금 한번 그 저는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 보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제가 이 오토홀드 때문에 차가 좀 이제 초반 시동 시 울컥하면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에코 드라이브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건데요. 뭐 요 부분은 뭐 그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공기압 시스템 가장 많이 요런 에러 메시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요 에러 메시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 메시지 나오면은 뭐 요즘 뭐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보험사를 부르든가 아니면 그 킷으로 바람만 공기압만 보충을 해주신다든가 뭐 그런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뭐 기능 뭐 기타 뭐 저기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 게 엣지 에이스의 기능이 갖고 언덕에서 약 한 2초간 차량을 딱 잡고 있는 건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동 차량을 위해 있는
그런 기능이었었는데 이게 자동차랑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차는 언덕에서 그냥 밀리는데요? 막 얘기하는데 그게 계속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한 2초 정도 잡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이게 드라이빙 팩으로 아마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기 카메라 위치, 왜 요거를 제가 표시를 해드리냐면 요 카메라 여기가 좀 지저분할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위치를 알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뭐 세척을 해주신다든가 유리를 닦아주신다든가 하는 경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위치 정도는 그 해당 차종을 운행하는 오너라면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차선 이탈 경보는 60에서 180 사이의 경우에 이게 활성화됩니다. QM6도 이게 70에서 180인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도로에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70km 이상하면 대부분 외곽 도로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지 시내에서는 이게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DDT4로 요 속도를 조금 낮춰서 50km 정도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게 바꿨는데 XM3는 국내에서 제작을 아예 해서 그런지 60km부터 아예 미리 아예 세팅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차량 이탈 보조도 같이 이건 이제 LKA라고 해서 실제 핸들도 얘가 꺾어주는 그런 부분이 핸들을 안 잡아도 핸들을 알아서 보타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기능은 조금 QM6에 없는 기능인데 이런 게 추가돼서 좀 부럽긴 하네요. 얘도 마찬가지 60에서 180 사이에 그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쭉 넘겨서 사각지대 경보 이 부분은 요 센서 위치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밑에 요 범퍼 이쪽에 해당 센서가 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오염이 되거나 이러면 실제로 이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뭐 요거는 뭐 나중에 직접 보시면 되고 차간거리 경보는 센서가 여기 레이더 위치가 여기 있고 카메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용을 해서 차간거리 경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 센서에 특히 요 밑에 같은 경우는 그 겨울철에 눈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만약 눈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쭉 안 보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비활성화가 그냥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M6 같은 경우 범퍼 안에 요 레이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것처럼 그 아주 큰 레이더는 아니지만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염이라든가 요거는 조금 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신 요게 추가가 요 앞쪽에 이렇게 커지면서 대신 성능은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라든가 자전거도 요게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이 부분의 기능 업그레이드 어떻게 보면 동생 차인데 QM6보다 조금 더 좋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요 레이더랑 카메라를 통해서 긴급 제동 보조까지 액티브 브레이킹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이렇게 되면 보험비도 한 5%에서 한 대략 한 10% 많이 해주는데 한 10%까지도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옵션을 만약 그 등급에 따라서 선택 여부가 좀 갈리겠지만 되도록이면 요거는 안전을 위한 거고 보험료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특히 그 액티브 브레이킹 요 같은 경우는 그 고스트 브레이킹이라고 그래갖고 차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차가 그냥 확 서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 차가 확 섰을 때 뭐 바퀴가 그 겨울철이라든가 빗길에서 이게 차가 확 서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작동 조건이 되게 조금 일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자주 꺼진다 막 하는데 요 부분을 조금 쭉 한번 그 읽어보시면 이래서 자꾸만 꺼졌구나 라는 부분을 좀 운전 습관에 따라서 그리고 뭐 겨울철이라든가 그 기후 환경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시스템이 정지되면 재시동을 해야만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재시동을 했는데도 계속 비활성화가 바로 뜨거나 이러면은 그게 진짜 실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지만, 아니면 뭐 이런 기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비활성화가 된 점, 그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동 보조가 주행 중 자전거 탑승형의 보행자와 충돌까지도 방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요건 좀 부럽네요. 쭉 보다가 제동 보조,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비활성화 시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 요즘은 어부바식으로 갖고 네 바퀴 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간혹 앞바퀴만 이렇게 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긴급 제동 보조가 딱 걸려버리면은 뒷바퀴가 브레이킹 잡히는 거니까 차량에 손상이 입힐 수 있으니까 이건 아예 비활성화를 시켜놓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이게 쉬운 거니까,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어떻게 쓰는 거다, 이런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정차하고 다시 출발할 때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정차 시간이 3초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오히려 3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된 부분,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초 후에는 악셀레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계기판, 휠 스티어링의 리셋 버튼을 눌러야지만 다시 활성화되는 점, 그런 부분은 조금 운행하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시스템이 작동이 제한되는 부분,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이런 교차로에서, 그리고 이렇게 kup은 길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지만 조금 나중에 너무 이런 기능을 맹신해 갖고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능이 있으면 그만큼 좀 공부도 조금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딴 건 다 안 보시더라도 저런 부분은 한번 두꺼운 매뉴얼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은 제 차도 있긴 한데 거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30km 이하 주행 중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에 다른 분이 이거 직접 해본 영상을 봤는데 나름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더라고요. 주차가 어떻게 보면 차량 운행에서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 서투르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좁은 데 말고 마트나 이런 데서 좁은 데는 조금 그렇고, 좀 여유 있는 주차 공간에서는 한 번 정도씩 해볼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량 차의 눈을 믿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후방 카메라 쪽에서 빨간색은 30cm, 70cm, 150cm, 이게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거리죠.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믿으면 안 되겠지만 한 요 정도 거리상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이 XM3에 처음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후방으로 후진기어를 놓고 이렇게 나갈 때 양옆에서 차량이 접근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부러운 기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동차 리뷰를 하는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이런 형태로 조금 한번 다음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차량도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QM6라든가 아니면 새로 나올 SM6, 르노 삼성 자동차는 우선 매뉴얼들이 다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르노 삼성 차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분들한테도 도움되고, 어떻게 보면 이 매뉴얼 안에 이 자동차의 특성도 어느 정도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자식 브레이크의 중립 주차는 이런 형태로 합니다. 변속 레버를 N으로 시동 끄고 도어를 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레버를 N으로 변경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레버를 눌러 전자식 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운전석 도어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수동 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키 그 비상 키 있죠. 그걸로 저 커버를 열고 그리고 나서 그 버튼을 누르면서 기어 단수를 N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편의장치 한 송풍구가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구나 이런 정도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나중에 뭐 여기에 뭐 다른 걸 막지 않아도 되는 잘못해서 막는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매뉴얼 에어컨은 대부분 풀옵션을 하실 텐데 매뉴얼 에어컨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뒷유리 열선, 작동 김서림, 제거 및 차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뉴얼 에어컨이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김서림 제거는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에어컨은 버튼으로 딱 분류가 되어 있네요. 매뉴얼 에어컨은 작동 방법이 조금 김서림 제거는 좀 까다로운데 이 자동 에어컨은 버튼 하나로 다 작동이 되네요. 그리고 대부분 저는 오히려 오토 모드 쓸 것 같아요. 에어컨 버튼도 거의 누를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장치는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의 물떨어짐 차량을 처음 구매하시고 여름철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차에서 물이 나온다고. 네,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옵니다. 에어컨을 작동시키시면은 온도 차이에 따른 열교환을 하면 그게 다 물로 온도 차이에 따라서 물로 변환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이것도 XM3의 조금 다른 점인데 원격으로 닫는 경우에 카드키를 잠금 버튼을 2번 누르면 파워 윈도우 및 선루프가 자동으로 다 닫힙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선루프 작동 방법은 이건 SM6 선루프 버튼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돌리는 건데 근데 그때 시승 때 그 해당 딜러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이 부품이 없어서 선루프는 아예 출고가 안 된다. 선루프 있는 차량은 출고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이 부품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루프 작동은 이런 형태로 쭉 하고 그 램프는 어디에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어 포켓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장치 부분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차박들 많이 하시는데 차박하고 나서 내부에 수동 테일게이트를 열 때 어떻게 여는지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뉴얼에 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부분에 펜 같은 걸 끼워놓고 그림처럼 이렇게 밀면 이렇게 열린다는 점. 그리고 뭐 굳이 그 외부에서 열지 않더라도 차박할 때 트렁크에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루프바 고정 포인트가 이 차 문 도어를 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쪽에다 넣을 필요 없이 여기다가 고정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옵션 사항에 따라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그 9.3인치 그리고 7인치 LED 계기판. 근데 9.3인치 제가 타봤는데 굳이 이것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그 이지링크 같은 경우 3년만 무상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그 LTE를 통해 갖고 뭐 그 데이터도 업데이트 해준다는데 그거는 300메가 이하만 되고 뭐 내비게이션도 그 티맵 베이스인데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로도 충분히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인치 요 형태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로 만약 동영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위아래에 잘려서 한 요 정도 7인치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 만약 다음에 만약 XM3를 만약 사게 된다라고 하면 7인치 뭐 굳이 9.3인치 필요 없이 7인치 요거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블루투스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 점검 쪽인데 연료는 내 차가 지금 어떤 몇 리터까지 들어가는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50리터, 그 QM6 같은 경우 60리터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차량이 작다 보니까 50리터 정도 들어간 걸로 나와 있고요. 냉각수는 한 6.8리터, 그리고 브레이크 핵은 0.7리터, 1리터가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용량보다 요 규격이 중요해요. 그리고 DOT4 플러스, FFL 7A, NS 3,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냐, 게타락 7단 변속기냐에 따라서 이런 그 오일 규격이 다른 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고, 굳이 르노 삼성 순정 부품이 아니더라도 이 규격은 확인을 하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 점검에서는 뭐 여기 쭉 나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에 이동이 안 되거나 차에 진짜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부분은 냉각수랑 브레이크 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냉각수 양하고 브레이크 양 요 부분만 확인을 잘 해보시면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 주기는 엔진 오일 및 필터는 한 15,000km, 요 1년 아니면 그 주행거리가 한 15,000km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및 클리너도 15,000km, 브레이크는 한 45,0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AS 기간 끝날 때쯤 브레이크 액은 한번 교환을 해보시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옥 운전 조건 주행 시에는 조금 기간이 반으로 줄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아까 전에 그 일상적인 조건에서 한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검사 모드 진입 모드라는 게 새로운 게 여기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뭔가 문제 있는지 자가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부분도 제가 지금 XM3가 없어서 이거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것도 만약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 일상적인 이런 점검들을 자동차가 알아서 한번 쭉 점검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 데모식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을 대부분 차량 구매하시고 안 열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뭐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진룸도 세척을 하시느라고 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예 세차조차도 안 하시는 분은 엔진룸을 거의 뭐 그 정비소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그 해당 정비사가 열거나 그거 외에는 절대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쯤은 열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열어보시면 2번 냉각수는 여기 있고, 그리고 워셔액은 여기 있고, 워셔액이 물이 안 나올 때 여기다가 뭐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워셔액 사다가 넣으면 되겠죠. 요 냉각수랑 워셔액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위치 부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엔진 오일 점검할 때 하는 거고, 요건 점프 배터리 방전됐을 때 뭐 보험 서비스가 워낙 출동이 잘 돼 있어서 전화를 걸면 알아서 방전하면 점프도 해주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없을 때 본인이 직접 반드시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위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번은 브레이크 액이 여기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 이제 1.3하고 TC랑 GT 1.6L인데 위치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저거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드를 열 때는 옆에 이 레버를 열고 이 레버를 밀어주면 후드가 열립니다. 이 차량 가격이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고 이제 중급형 자동차인데 가스리프터가 달려있네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량을 측정할 때는 A와 B 구간 중간에 위치하는, 뭐 B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A보다 모질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여기서 엔진 오일을 찍어보고 엔진 오일을 만약 부족했을 때는 A 1번에 있는 캡을 열고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맥스랑 민 중간에 표시되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액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민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셔액은 여기, 그리고 워셔액 반드시 여기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워셔액을 여기 냉각수통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위치는 여기고요. 그리고 자체 유지 쭉 나와 있고요. 자가 정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리페어 키트라고 해서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 대신 리페어 키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리페어 키트를 쓰는 거는 진짜 비상시에밖에 쓸 일이 없어요. 특히 여기 8번 처음에 이제 차량 구매하시고 그냥 매뉴얼 보시고 그냥 이걸 다 그대로 연결하셔서 바람이 부족할 때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는 실런트라고 해서 그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그 펑크 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만약 펑크가 나서, 그러니까 바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펑크가 나면 그냥 서비스 센터 부르면 뭐 5,000원에서 10,000원 내면은 지렁이 박아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낫고요. 얘를 오히려 잘못 쓰게 되면 타이어 다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펑크 나지도 않은 타이어에 말 그대로 다 세척하고 그런 공임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요 8번 요 통은 절대 연결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통 연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타이어에다 그 캡, 공기캡 열고 거기다가 바로 공기압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게이지도 있으니까 게이지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으시다가 공기가 너무 과주입되는 경우에는 여기 퇴출 버튼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공기가 오히려 빠지거든요. 그리고 요 6번 요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빠지니까 염려 없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게이지 보고 맞춰서 한 35에서 한 38, 40은 좀 맞고 한 38, 35, 38 그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키트는 15분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마세요. 얘는 어떻게 보면 간이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사용하게 되면 이게 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즘 다 뭐 견인을 하는데 이것도 응급시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 견인고리가 요 뒤에 표시 안에 적재가 돼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딱 꼽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어디다 끼느냐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나 보네요. 우선 램프 위치, 데이라이트, 안개등, 헤드램프 요거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후진등, 뭐 이렇게 방향지시등, 뭐 보조제동등, 그리고 LED 번호판 등. 이게 아직도 현대 기아차는 LED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르노 삼성 자동차는 여기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LED. 전구 타입은 규격이 OW, 그러니까 WOW 이게 규격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뭐 이거는 왜 이게 필요하시냐면 뭐 전구 1대1 교체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LED로 바꾸시는 경우 있잖아요. LED도 LED 규격을 LED OW 하면 이 소켓 규격이 딱 맞습니다. 그래갖고 LED로 만약 바꾸실 때 이 전구 타입 규격에 맞춰서 바꾸시면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요거 OW WOW
이 WOW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냥 T10이라고 보시면 돼요. T10 전구를 사서 여기 끼시면 됩니다. 저걸로 찾아도 나오긴 해요. T10 그 규격으로 해서 그 배터리 동전 배터리가 들어가죠. 편의점이라든가 급할 때는 뭐 아무데서나 그 다이소에서도 이거 팔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끼시면 됩니다. 그 휴즈박스 부분은 위치가 여기 있다. 라고 실적으로 차가 운행이 안 될 때 휴즈박스 통을 열어보고 뭐 해당 작동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을 휴즈를 확인해 보면 휴즈가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과전류가 흐르거나 뭐 기타 뭐 DIY 하다가도 뭐 합선돼갖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휴즈 예비 휴즈가 보통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바로 급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서비스 센터 갔을 때 휴즈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한 개당 얼마 안 해요. 1, 2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직접 사셔도 되고 휴즈 채워주세요 하면은 그 정비사분이 그냥 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엔진룸에도 휴즈 박스가 있는데 얘는 일반인들이 갈기 어렵습니다. 해당 휴즈 규격도 그렇게 흔히 있는 규격도 아니고요. 라고 그거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 제가 이걸 왜 표시를 해놨냐면 뭐 블랙박스라든가 기타 그 추가 장비를 뭐 DIY로 연결하실 때 다른 부분은 운행 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견인 소켓, 경험기, 프론트 리어, 이걸 파워 아울렛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휴지에다 그 연결을 해도 만약 그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요런 데를 피해서 그러니까 요런 데 뭐 윈도우 글라스 워셔라든가 멀티미디어 이런 걸 피해서 이런 그 실질적으로 아예 쓰질 견인 소켓처럼 아예 쓰질 않거나 아니면 끊어져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소켓에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점프하실 때 자가 점프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 플러스부터 먼저 연결하시고 마이너스 연결하시고 그리고 뛸 때는 반대로. 그래서 정말 이거 역순으로 플러스부터 탈거하시고 마이너스 나중에 탈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B 같은 경우 플러스 선은 차체에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이 차체 자체가 이게 마이너스가 다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바로 스파크 튀면서 어딘가 휴지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B 선만 플러스 선만 체결하시거나 탈거하실 때 좀 조심해 주시면 점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 나와있죠. 요 와이퍼 할 때 이걸 두 번 띵띵 올리면 이런 식으로 딱 와이퍼가 씁니다. 라고 그렇게 교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 변速차량 견인할 때는 아까 전에 요 나와있던 대로 견인해 주시면 되고 견인 이제 자가 견인할 때 요 견인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범퍼 이쪽하고 후면은 범퍼 이쪽에 커버 플라스틱을 열면 안에 나사 구멍이 보여요. 거기다 그 트렁크에 있는 견인고리를 연결하시고 거기에 줄을 연결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장 진단 부분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적이 없는데 엔진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 항목이 조금 인상 깊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 뭐지 급발진해 갖고 막 엔진이 막 RPM이 갑자기 막 오르면서 막 시동이 안 꺼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시동을 끄는지, 특히 버튼키 같은 경우 그 돌리는 키는 그냥 돌리면 되는데 버튼의 시동키는 좀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 시동 버튼키를 빠르게 5번을 누르면 엔진이 정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뉴얼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으로 딱 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전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방향지시등이 전구가 끊어졌거나 뭐 LED가 나갔거나 이렇게 되면은
방향지시등 전멸이 엄청 따다다다닥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고 그러면 해당 방향을 눌렀을 때 이게 전멸이 되면 그쪽 방향에 그 방향지시등에 전구가 나가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대략적인 그런 부분인 거고요. 냉매 종류, 이것도 이거 에어컨 가스 냉매인데요. 이것도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건 뭐 자가로 하는 건 아닌데 어디 이제 교체를 하실 때 냉매를 요 형태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규격이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루프렉 상단 루프에 올렸을 때 80kg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 수리는 일반 부품은 3년 이내. 근데 보통 이 일반 부품 요거 끝나면 다 끝나시는 줄 아는데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은 5년입니다. 5년에 10만. 그리고 일반 부품은 3년에 6만.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정말 많이 그 해피케어 해가지고 뭐 보증 연장 많이 하시는데 그 같은 경우는 5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일반 부품만 5년이 되고 뭐 7년이 되고 그러는 거지 엔진 동력 전달 계통은 무조건 5년에 10만으로 그냥 이건 픽스가 됩니다. 라고 그거는 해피케어 그 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해피케어 안 하고요. 그냥 일반 부품은 요번에 QM6 같은 경우 이제 끝났고요. 주요 부품은 아직도 한 2년, 한 1년 반 정도 아직 남았네요. 그리고 보증 수리를 받으려면 오일류 및 냉각수 외의 비순정품을 사용한 발생한 고장이나 미보충으로 인한 고장은 보증이 되지 않는 점. 엔진, 특히 엔진 같은 경우에요. 그래갖고 저는 5년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순정 제품으로 순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많이 안 좋다, 뭐 뭐 합성유로 갈면 많이 좋다, 차가 부드러워진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특별하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순정으로만 계속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약 정비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긴급 출동. 그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엔젤센터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만약 내가 내 차를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 평생 무료 견인이거든요. 그리고 엔젤센터 580에 300에 3000번 이거 걸면 평생 무료 견인되니까요. 단 르노 삼성 서비스 센터나 그쪽으로 수리를 해야지만 이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비스 센터 정보 이제 본인 지역 찾아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데는 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한번 표시를 해 두시면 나중에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찾기 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XM3의 그 매뉴얼 길게 보기 그래도 뭐 이걸 직접 뭐 다 읽어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이지 커넥터, 이지 내비게이션, 이지 링크죠. 이지 링크 뭐 요거 관련된 매뉴얼도 있고 막 그러긴 한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원래 이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요거는 뭐 다음판 영상에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도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요런 내비게이션 요 부분에 따라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는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작해서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차량 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뭐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궁금하거나 이런 차량의 매뉴얼만 한번 좀 쭉 시리즈로 한번 좀 둘러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댓글이나 그런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영상